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자, 오늘 키워드 부동산 핵심 키워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치솟은 공사비와 또 어려워진 대출 여건, 또 미분양 증가처럼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이 건설업계 전반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특히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이 악성 미분양이 연쇄 부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연초부터 이 4월 위기설이 돌았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건설업계가 7월에는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예상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런 미분양 아파트가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건지,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건설사들이 어떤 위기에 심각하게 처해 있는지 같이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부심의 최상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상욱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비주어치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부심을 운영하는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 채부심 최 대표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뭐 미분양 아파트 문제부터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뭐 미분양 주택 매입하고 세제 혜택 주고 뭐 각종 대책을 시행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악성 미분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또 PF 시장 위축, 자금 조달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미분양 상황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 미분양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저는 백약이 무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처해 네. 있다 지금. 근데 근본적으로 미분양이라는 게 공급이 많아서 생기는 형태의 미분양이라기보다는 수요가 너무나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 달라진 수요에 맞추지 못하는 공급이 시차를 두고 이제 문제가 발휘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예를 수요가 들면은 어떻게 변한 거예요? 사실 집에 대한 그런 수요는 네. 그 뭐 대출을 통해 가지고 저도 이제 이런 수요 얘기할 때 가계대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수요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선호 위에다가 돈이 만났을 때 수요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선호가, 우리 사회의 선호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원래부터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기능을 도시가 제공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2030들이 그 일자리라는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 도시를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 왔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교육 기능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거나 지금 한국은 사교육 중심이니까 사교육을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학군지 중심으로 선호가 쏠리는 과정에서 또 자연스럽게 지방 도시들에 대한 그런 선호가 약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저출산이 우리 사회를 한번 건드렸는데 저출산이라는 상황을 목도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면서 선호가 변한 거거든요. 과거에는 특히 이런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었다가 22년부터 이게 확실히 도드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22년 이후부터 분양했던 지방권의 주택 분양 사업들은 거의 일제히 미분양이 나는 그런 사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차를 두고 그때부터 미분양이 올라갔는데 22년, 23년에 약 3만 세대 좀 안 되다가 지금 전체 미분양이 7만까지 올라갔고, 이런 거를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분양은 공급하는 족족 거의 미분양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수요 선호 변화에 이제 매칭되지 못한 그런 주택 공급이 있는 거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20, 30대 지방 이탈에 따른 지방 소멸을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 미분양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지방에서 그런 현상이 도드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전체 미분양은 약 7만 세대 정도 되는데요. 네. 지방 미분양이 수도권이 17,000세대 정도 되니까 지방이 53,000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분양 위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미분양 수가 22년 전후로는 27,000호 정도가 됐었어요. 그게 지금은 7만 대까지 올라온 거고요. 월별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부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공급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기공급된 것들이 팔리면 미분양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미분양이라는 거는 신고 기준으로 집계를 하니까 근본적으로 데이터에 강제성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국토부가 발표하는 월간 기준 미분양보다는 더 많다는 게 또 정설이에요. 그래서
미분양이 이거보다는 뭐 1.5배 이상 많을 수도 있어서 벌써 10만 호를 넘었다는 그런 해석들도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준공 미분양인데 주택이 준공돼도 미분양이 이루어졌을 때는 건설사 현금 흐름이 돌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 기준으로는 준공 확약을 누군가가 하고 그거를 준공까지 시켜줬는데 안 팔리면은 그 준공 공사비 전체가 차입금이거나 부채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게 신용 리스크가 되다 보니까 준공 미분양이 늘어난 문제인데 그것도 23년 미분양 위기 전에는 10,000세대가 안 되다가 지금은 24,000까지 올라갔고 그 아마 시차를 두고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은 이것도 4만 호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문제는 뭐 진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폭탄이어가지고 그냥 매월이 위기입니다. 4월 위기였다, 5월 위기였다, 6월 위기였다가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뭔가 폭탄 돌리기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하는데 이게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잖아요. 준공 후 미분양 이것도 네. 굉장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근데 그거는 준공이 되는 시점까지도 네. 말 그대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인 거고요. 네. 준공이 됐는데도 분양계약이 체결이 안 됐다는 건 보통 우리나라는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인도물을 보기 전에 소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소위 시공사 프렌들리한 그 시행사 프렌들리한 그런 주택공급 체계를 갖고 있는데 준공이 됐다는 건 실물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실물을 보면서 할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소비자 프렌들리한 방식이 되는데 이때도 미분양이 됐다는 거는 그냥 이제 선호를 아예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잉여 생산했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생산 중심의 경제에서는 그거를 생산하는 과정이 그 경제 플러스로 잡히거든요. 시공을 하고 고용을 하고 기성을 집행하고 하지만은 결국 그게 안 팔리게 된다면은 잉여 생산, 과잉 생산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허수 생산을 한 거나 마찬가지여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저에는 사람들의 달라진 선호에 맞는 적절한 주택 공급이 이게 부동산이니까 그 지역에 맞는 적절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건데 일반적인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소비재가 아니어가지고요. 그게 지역적으로 선호 불균형이 생기다 보니까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 따른 그런 선호도를 제대로 뭔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준공에 뛰어든 것들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이런 악성 미분양 물건도 많이 생겨나게 된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건설사 위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오고 있잖아요. 네. 중견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위기설, 7월 위기설 이런 것들 이어오고 있는데 7월에는 또 이제 새로운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과 건설사들을 더욱더 압박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현재 건설업계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건설업계는 거의 살얼음 위를 걷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 위를 걷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은 뭐 지주사격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순수 건설만 보자면 현대건설이 가장 큰 건설 회사인데 현대건설 같은 회사조차도 PF 관련해서 아주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모든 건설사가 PF 위기에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PF 위기라는 거는 착공 전에는 브릿지론 PF라고 부르고 착공 후에는 본 PF라고 부르는데 착공했다는 거는 분양했다는 건데 분양이 미분양이 났다는 거는 본 PF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 모두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는 거가 되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PF에 돈을 빌려준 차주, 본 PF는 주로 은행이 빌려주게 되는 건데 그리고 건설사가 그 돈을 사실 빌려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 기준으로 대출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메인 이 PF 시장이 한국 전체가 지금 얼마냐면 총 230조 원이나 되고 있어가지고 230조에서 브릿지론이랑 그 토담대라고 하는 토지담보부 대출 시장이 약 60조 원이 되고 170조는 본 PF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 PF 대출 익스포저가 이렇게 큰데 건설사는 현대건설 같은 회사도 연에 1조 원 벌어요. 그리고 대림이 올해 5천억대 영업이익을 밝히면서 1월 2월 달쯤에 주가 크게 치솟았었는데 작년 3천억 정도 벌었고요. 그러니까 건설사의 순이익으로는 감당 못하는 수준이고 1군 건설사들에서 매출 제일 많아 봐야 현대건설이 14억 5천에서 15억 정도 하니까 15조 원 정도 하니까 이게 건설사들이 한국의 종합건설사가 2만 개가 넘지 않습니까? 종거사 전체적으로 보면은 프로젝트 한두 개가
미스가 나면은 전체 건설사 현금 흐름과 순이익에 이제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 미분양이 23,000, 24,000까지 왔다는 거는 집값을 4억으로만, 공사비를 4억으로만 잡아도 10조 원의 캐시플로우가 안 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0조 원의 캐시플로우가 안 도는 것을 건설사가 나눠서 갖는 거고, 지방 건설사들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위태롭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 들어서 도급순위 하위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직 최상위 건설사들의 이런 문제가 전이가 안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식을 좀 잘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거의 다 사실상 거의 생태계가 붕괴가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사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요. 시행사들이 지금 뭘 하냐면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어봐야 안 팔리니까 이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 토담대 이자가 나가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했는데 응찰자가, 그러니까 현장 설명회에는 국내 건설사 탑티어들 다 들어갔거든요. 응찰이 빵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서울에 있는 서울의료원, 그러니까 서울의료원 부지조차도 안 팔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시행사들이 자기 땅 팔기 바쁜데 그 땅을 어떻게 입찰을 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쪽 마켓은 거의 뭐 사실상 붕괴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땅을 판다는 거는 앞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요? 네, 토담대가 나가고 이자가 나가니까 못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 이런 익스포저가 있는 건설사들이 이 별건 프로젝트에서 현금 문제 해결을 못하면은 아마 얘기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이미 이런 건설사들은 매달이 위기인데 아직은 소위 탑10 건설사들이 안 무너지니까 좀 경각심이 없는 것 같고, 탑10 건설사는 아니었지만은 23년 말에 그 태연건설이 부도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독 당국에서 좀 잘 정렬을 해줬었는데, 현재는 24년 5월부터는 감독 당국에서도 정렬 안 하고 민간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PF에서도 손 놔버렸고요. 그래서 PF 위기는 24년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4년 6월부터 민간에서 알아서 하면서 망할 거 망하고 죽일 거 죽이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쌓여가고 있는데, 24년 6월 기준으로 중공 미분양은 그때는 10,000호대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24,000호니까 앞으로 한 달 매달 이게 쌓일 때마다 큰 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게 지금 뭐 사실 유지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무너지면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네. 뭐 정부에서도 완전히 이제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제 LH가 지방 미분양 주택 3,000호 매입을 또 시작을 했고요. 정부에서는 이 CR리츠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미분양에 대한 해결책을 일부 내놓은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대구에서는 이 CR리츠가 이제 처음으로 시행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공공 개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공공은 사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저희 코로나19 위기 때 미국에서 연준이 미국의 회사채 시장이 급락하는 그 모든 회사채를 모두 다 사줬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썼던 게 소위 4조 달러 정도 썼잖아요. SPC 3개를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은 회사채를 다 사주고요. 대기업은 회사채 발행이 되니까, 중견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은행의 담보대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견기업 대상으로는 담보대출을 전부 그 대출채권을 다 사주고요. 개인들도 돈이 없으니까 개인들에게 체크를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위기 자산을 총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기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이되는 이제 그런 효과와 함께 공공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의 공적 프로그램이 작동한 적은 없고요. 지금 중공 미분양이 24,000인데 중공 미분양을 3,000호를 매입하게 되면 어쨌든 또 중공 미분양이 2.1만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중공 미분양이 어느 정도 관리된다는 인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위기가 증폭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미분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사업을 공적이 적극적으로 매입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 뭐 여론도 있고 그다음에 재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정부의 그러니까 개입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최악으로 가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 단계 개입인데, 사태를 해결하는 수준의 아주 적극적인 개입은 아니고요. 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뭐 이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터트리면 더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무마하는 수준에서의 개입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LH가 이렇게 매입을 했다라고 해서 뭐 수요층들이 갑자기 LH가 매입을 했어 이러면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지방에서 이런 매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준공 미분양을 또 매입을 하는 건데 네. 준공 미분양 매입 말고 공적 주택 매입 프로그램들을 다시 재가입을 한 게 있거든요. 이게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 때 없앴다가 박상원 장관 되면서 다시 살린 것들이 있고 작년 88 대책 나오면서 공동주택 그 매입 프로그램이 돌아갔는데 공동주택 매입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매입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공사비도 거의 준 실비를 인정하게 되고 하는 건데 요즘에 그래서 그나마 돌아가는 거는 소위 NPL이라고 하는 토지 그 부실 채권으로 토지를 인수하면서 거기다 건축을 지어가지고 그 NPL로 인수한 토지 가격과 그 주변의 토지 공시 가격 간의 차이를 먹는 차익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요. NPL 마켓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그냥 무위험 차익거래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거 나머지는 사실상 다 죽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뭐 이상한 상태죠. 네.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이런 뭐 1주택자들이 지방에 뭐 준공 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했을 때 그걸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대책까지 내놨는데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백약이 무효한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이고 그래서 이번 미분양 상황을 그냥 단순하게 경기 침체로 인한 것이다라고 볼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부동산 시장의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대표님은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그냥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도시 문제가 그 사람들이 도시에 대해서 과거만큼 잘 다루지 않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아파트가 모든 도시나 이런 문제를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만 오르면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만 하더라도 2030 세대가 서울에 정착할 만한 충분한 주택이 없기 때문에 20대 때는 왔지만은 30대 이후부터는 서울을 이탈하고 있는 거고 서울도 보면은 도시 기능이 예를 들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군지 중심으로 굉장히 쏠려 있는 거고요. 직장은 CBD라고 하는 업무 밀집 지역 중심으로 직장촌이 굉장히 쏠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도시 기능들이 특정 지역에 너무 쏠려 있어가지고 그 수요가 자연스럽게 쏠릴 수밖에 없는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마저도 서울 아닌 다른 도시는 없습니다. 직장 없고 대학교 학교 기능 사라졌고 보육 기능 사라졌고 교육 기능 사라지는데 요즘에는 의료 대란으로 의료 기능까지 사라지면은 그리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건데 부산 정도만 사시더라도 문화 관련한 그런 기능들이 약하다고 느끼는데 부산보다 더 작은 도시들은 사실상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돈을 버는 과정과 돈을 쓰는 과정이 있고 그 돈을 벌고 쓰는 과정에서 여러 삶을 살게 되는데 도시가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거를 오랜 기간 방치해 오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이제 답이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냥 서울 중심구에 최선을 다해서 등기치는 게 정답이구나라는 그런 마치 대학교 다닐 때 시험지 족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맨날 나오는 시험 문제. 그 맨날 나오는 시험 문제의 족보집을 딱 들고 나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서울 중심 지역에 가가지고 등기 쳐야 되겠다. 최대한 레베리지를 써가지고 그걸로 전 국민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상황에서 뭐 지방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깎아주고 뭐 주택수에서 빼주고 이런 백약이 무효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그냥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우리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또 미분양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세요? 근데 저는 공공의 개입이 없다면은 민간에 상당한 충격이 있는 방식으로 이 사태가 종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 역시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초장기간의 강세장에 21년 말 22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포지션이 지방에 막대하게 쌓여 왔었거든요. 그래서 외지 거래인 매수 비중을 보면은 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그분들이 전부 엑싯을 못한 상태로 전부 다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지방을 사주던 사람들이 로컬과 합쳐져 가지고 100이라고 한다면은
외지 거래 매수 비중이 30 정도 되는 지역에 30이 지금 다 사져버렸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없는 거걸랑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 지방 부동산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락과 함께 포지션 청산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미분양을 쌓은 건설사들 역시 그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자기 사업 청산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방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방식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나 이런 거가 적극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면은 뭐 끝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안타깝지만 그거를 막아설 현 정부 단에서는 대책이 전혀 없었고, 새 정부에서는 그런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새 정부에서는 혹시 뭐 어떤 정책을 기대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네, 일단 보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 대전 세종권의 제2행정수도를 좀 더 본격화하겠다는 건 역시 지방에 죽어있는 수요 중에서 일부를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도시 기능을 집어넣겠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무실도 용산으로 옮겼고, 종전의 세종이라든가 세종 이제 그 국회의사당, 세종의사당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다 뺐기 때문에 뭐 필연적으로 서울 집중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전 세종으로 간다 해가지고 지방 모든 문제가 살아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보면은 뭐 해수부도 부산 보내겠다 등등 몇 개 금융부처 다 부산으로 보내겠다 등등 일자리 기능을 지방에 심어 놓으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현 윤 정부는 이런 노력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방도시 소멸이나 공실이 가속화됐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나빠지는 속도를 좀 덜 나빠지게 속도를 완화할 수가 있는데, 그 완화책도 안 썼기 때문에 그냥 풀 가속 상태로 나빠졌고, 그 완화책을 지금 조금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교육, 의료, 치안, 뭐 대학교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풀어야 될 게 아주 산더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서울의 주택 공급 10만 채 하면은 마치 해결될 것처럼, 공급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제 지금 착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전국 레벨의 족보를 향한 그런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혹시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면 좋을지 좀 번외로 살짝 팁을 좀 주실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이미 시장이 저희 네. 팁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네. 그 시장에서 이미 결론을 다 낸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결론을 낸? 네, 시장에서 낸 결론은 뭐냐면 무조건 돈 싸들고 서울로 가자는 결론을 다 낸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진짜 가야 되나 아닌가 약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 지방부동산 처분하고 서울에 전세 끼는 갭매수라도 하자 이런 거를 행동에 옮기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사실 주택이라는 게 투자 목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 교육 목적이나 이제 소위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친인척들이랑 같은 지역에 있거나 직장 근처이거나 등등 여러 건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자기 삶 때문에 집을 선택하는 거고, 경제적인 거는 다소 좀 부수적인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로 가는 이유는 그런 삶적인 문제를 기능적으로 도시가 해결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못 해줄 거라고 높은 확률로 예상이 되니까 그냥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전국적인 플로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답이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이란 것도 그러니까 되게 구차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답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지방에 있는 주택 적극적으로 매수하셔가지고 거기서 쭉 사셔더라도 행복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들한테는 딱히 조언할 말이 없고요. 개인들이 이런 전국적인 조직화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현 정부라든가 과거 대부분의 정부들이 다 소위 도계자를 박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제 벽에 머리 박고 큰절하고 그다음에 잘못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책들을 바꿔서 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똘똘한 한 채가 지금은 시장에 답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언보다는 이제는 조금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도권과 지방 정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 방법이 앞으로 다가오는 새 정부에서는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얘기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부동산 오늘은요 유튜브 최부심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